그래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요. 지금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컨테이너 조항이 신설되어 있죠. 그 컨테이너와 편리화된 운송물에 대해서는 선화증권 문면에 컨테이너 내용물인 물품의 개수 또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한 책임 제한 적용에 있어서 이들 내용물 각각을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도 그렇고요. 우리 상법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인 물품의 개수 또는 단위가 이 조항에 따라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이러한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송 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인의 책임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걸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추궁할 수도 있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불법행위 책임,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인 경우에는 뭐 운송계약에 관한 이게 국제협약들이니까 그 책임 제한, 책임 발생, 면책 사유죠. 책임 제한, 책임 발생 관련해서 뭐 당연히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추구하게 되면 이게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학설이 나뉩니다. 청구권 경합설에 따르면은 이게 다른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부정된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청구할 경우에는 그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법조 경합 다른 어떤 청구권이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하는 청구권하고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다른 성격의 청구권이 아니고 단순히 법조가 경합할 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결국 그 본질이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이런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 조항들이 불법행위로 청구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기 선생님이랄지 학자들이 이제 법조 경합설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청구권 경합설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상법의 경우에는 운송인 책임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 경합설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지금 이 판례는 일단 뭐그 해상 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운송물을 멸실을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상사 과실이거나 항해 과실이거나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해서 권리자는 그중 어느 쪽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고요. 이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법 개정 전 판례인가요?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걸 청구하면은 이러한 면책조항, 뭐 면책약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1983년도 판례인데요. 해상운송이 운송 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운송물의 소유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이제 그 물품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있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어떠한 청구권의 기초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금 청구권 경합설적 이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 판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상법 개정 전까지는 이 불법행위 청구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일반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수물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당사자 사이의 면책약관을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면책약관 효력은 당연히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사례는 원칙은 면책 조항이든 면책 특약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특별하게 이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 채무 일반 운송계약상 면책특약과는 좀 달리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수문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재반 정황에 비춰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에까지 미친다고 이렇게 봤어요. 다만 선화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면책약관이 당사자 간의 수문 합의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유효하되 운송인이 너무 귀책사유가 크다. 운송인의 귀책사유가 너무 크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특정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약관 증명 책임을 변경하거나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책임면제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와는 달리 책임 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판례는 우리 상법 798조인가요? 지금 법이 있는데요. 뭡니까 지금 790조가 돼가지고 그 책임을 전부 제외하는 그러한 면책약관과 달리 책임 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그러한 배상액 제한 약관은 그 790조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책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책임 결과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 약관, 이 부분은 그 합의가 있게 되면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1992년도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그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 사례인데요.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 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약관 규정인데요. 이제 그 후단부를 보면 이 선화증권 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방어와 면제는 이와 같은 운송인의 하수인이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과 자신의 하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네요. 그 마지막 부분에 화주 또는 기타이자가 운송인의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운송인은 화주에 대하여 보상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 우리가 순환보상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이 약관 조항은 운송계약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면책이나 책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약관 조항의 존재만으로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와 사이에 부재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운송인 그리고 그 이행보조자를 같이 면책시켜 주자는 것이지 운송인과 이행보조자 사이의 어떤 그 계약상 뭐 이 계약관계라고 하긴 어렵겠죠. 뭐 이 불법행위 관계가 이런 경우에 되겠는데요. 뭐 다툼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 제소하지 않겠다 이런 부재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약관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우리가 잘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easonable bystander.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중립자 입장에서 이 당사자 의사가 무엇인가, 진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법률에 따라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런 합의는 이제 결국 면책약관으로서의, 그러니까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이행보조자의 책임 역시 같이 면제시키자 이런 것이지. 운송인과 이행보조자, 그러니까 이제 운송인이 이행보조자에게 어떤 뭐 책임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너가 너무 못해서 그랬다. 지금 내가 지금 너가 잘못해가지고 뭐 손해배상도 하고 뭐 지금 면책이 됐나요? 뭐 하여튼 그 책임을 지금 많이 지게 되었는데 잘못한 너에게 어떤 일정한 청구를 하겠다, 소를 제기하겠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 조항들은 이제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요. 부재소의 합의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선화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983년도 판례죠. 예, 1992년 그러니까 8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그대로 92년도에도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책임 한도액 관련해서 역시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recklessly, with knowledge, 뭐 이런 오늘은 그렇죠. 그런 조항이 있다. 뭐 이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그러한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272페이지인데요. 자, 법에는 이제 사용인 등의 항변 그리고 책임 제한 관련한 규정도 있습니다.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판례에도 나왔지만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인과 송화인과는 운송계약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뭐 선장이나 선원 이런 자들은 이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되겠습니다. 사법상 운송계약은 운송인 과 송화인 간에 체결된 거예요. 선장이나 선원하고 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이해관계인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임의 발생과 범위는 운송인의 운송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계약의 특유한 면책사유나 책임제한 이익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이랄지 이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 운송법제는 운송계약 관련한 운송인의 발생 책임제한 관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보조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까 그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하고 뭐 유사한데요. 그러나 항변과 책임 제한에 있어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운송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운송인에게 전가되어 조약상 운송인에게 인정된 면책사유와 책임 제한 등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많으니까 자, 뭐 송화인이랄지 뭐 선화증권 소지인이 이행보조자, 뭐 선장이나 선원을 상대로 해서 제소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사법상 그 다툼은 계속 그 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렇게 했듯이 이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또 다른 어떤 청구를 하고 정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조자가 이제 책임을 많이 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운송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운송인의 면책 사유, 책임 제한 법 취지가 몰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조항이라는 조항을 두게 되는데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텔담 규칙 모두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또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조약상 운송인에게 인정된 항변 및 책임 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운송인과 동일한 그러한 항변, 책임 제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요. 우리 상법도 이 히말라야 조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 제한도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까 말씀드린 고의 또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서 무모하게 한 경우에는 이 면책 사유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행보조자가 운송인의 항변 책임 제한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역시 그 이행보조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이 되겠죠. 한편 운송인을 보조하는 독립이행보조자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의 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을 위한 항변 및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부도하역 노동자가 하역하는 도중에 과실로 운송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
운송인이나 그 이행 보조자에게 항변이나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 보조자 중에 그 운송인의 사용인, 운송인의 손발이 되어서 그 운송 계약을 이행하는 운송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선장이나 선원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자가 붙었기 때문에 사용인이 아니고 독립하여서 그 운송 계약상의 운송을 독립해서 운송 계약상의 운송에 관한 어떤 필요한 그 이행을 보조하는 그런 자죠. 그러니까 부두하역 노동자랄지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송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고 뭐 다른 회사의 사용인 우리 그 IMF 시절에 그 뭡니까 소사장 있죠. 소사장 원래는 그 큰 회사의 고용인인데 그 나가서 독립해서 법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계속 그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시행하죠.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고 이제 그 소사장으로 이제 그 관련된 일을 계속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독립이란 말은 이제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 이행 보조자는 운송인, 운송계약상 당사자인 운송인의 손과 발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인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계산으로 독립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인정한 항변이나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겠습니다. 운송인이 그가 고용하는 독립이행 보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독립이행 보조자가 운송계약에 근거한 항변 및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히말라야 조항을 선화증권에 삽입해야 한다. 이때 삽입된 히말라야 조항은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겠습니다. 로텔담 규칙은 좀 달리 보는데요. 이 독립이행자도 이행 당사자에 포함이 되고 운송인의 손발처럼 취급이 되고 운송인의 면책 사유 책임 제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07년도 판례입니다. 자, 상법 제789조 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 관련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운송인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 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법 제789조의 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3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좀 말이 비비 꼬였는데요. 효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른바 히말라야과는 운송인의 항변이나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 관련자의 범위나 책임 제한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상 운송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화증권의 뒷면에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 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이룬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 6조 제1항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2007년도 판결에 따르면은 히말라야 조항을 그러니까 독립이행 보조자의 경우에도 히말라야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 유효 뭐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 관련자죠.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이 그 책임 제한 면책 사유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이제 화주 보호에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법원은 그 운송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에게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히말라야 약관의 조항 혜택을 합의를 통해서 운송 관련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그게 부당한 것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운송인의 권리입니다. 운송인은 이제 쭉 우리가 운송계약상 당사자인데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상법상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운송계약상 보면은 운송인은 상인으로서 운송계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당연히 상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탁된 일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송화에는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운송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운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송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해야 한다. 그렇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죠. 즉 운송이 완료되어 인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특약으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급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있어서 거래 관행상 성급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운송 완료로 운임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되면 운임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운임을 성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운송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과실로 멸실된 때에는 운송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게 자신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내용대로 운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선장이 선박 수수료, 수선료, 해난 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하를 처분하거나 공동훼손행위로서 적하를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법상 당연히 인정하는 선장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을 지급해야 돼요. 이외에도 선박의 침몰, 멸실 또한 선박의 침몰, 멸실, 적하를 그러니까 멸실, 포획, 법령 위반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요. 운송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불가항력 사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운송 비율에 따라 운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임을 지급받을 때까지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사법상 그 물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그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자, 지금 상법 그리고 우리 국제 운송법제에서는 이제 선화증권에 관련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은 Bill of Lading, 약칭 BL이라고 하는데 해상 물품 운송계약에 기초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증권입니다. 증거증권, 우리가 이걸 증거증권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상환증 또는 화물운송장,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화물운송장,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복합운송증권과 함께 운송증권으로 불린다.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이 있은 후에 용선자 또는 송화인을 청구해 가요 운송인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운송인이 발행한 서류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의 인도초음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양도를 통해서 운송 중인 물품의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매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CIF 조건 매매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적 선적 서류이다. 그렇죠? 인코텀즈상 CIF 조건, 정형거래 조건이 CIF 조건이 되면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CIF 조건으로 거래하자 이렇게 합의하면은 매도인에게는 이 서류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화증권은 필요적 선적 서류, 보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기본 3서류로서 필요적 선적 서류가 됩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 및 권리증권으로서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증권성, 요식증권성, 상환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지시증권이라는 것은 배서에 의해서 전전양도될 수 있고요. 요식증권성이라는 건 법의 그 선화 증권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증권이